안녕하세요. 오늘 DQS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IATF 16949 규칙 6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김재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자동차 산업에서 품질 시스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IATF 16949의 최신 규칙 6판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IATF 16949 규칙 6판 주요 변경사항 및 실무 적용 사례. 2. Q&A 시간. 오늘 발표는 저희 DQS 코리아의 IATF 프로그램 매니저이신 방성우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니 많은 인사이트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표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Q&A 시간을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며 방성우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야, 네, 안녕하세요. 방성우입니다. 어, 화면으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그 IATF 룰이 바뀌면서 이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 IATF 제도 운영상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그 심사 때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 심사가 가져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 있고, 거기서 심사 외적인 뭐 룰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짧게 뭐 소개를 하더라도 뭐 5분, 10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뭐 바뀐 내용이 뭐 주요 내용이 이렇다, 이런 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 순수하게 룰 6판을 목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뭐좀 심사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때 뭐 미처 나누지 못한 룰 6판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바로 시작할까요? 교재. 교재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음, 제목은 IATF 룰 6판입니다. 예, 제목은 R6판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IATF 제도죠. 이 자동차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교과서처럼 이렇게 배포가 된 세 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벌써 10년 됐는데 IATF 심사원을 준비를 하면서 거의 바이블처럼 들고 다니던 좀 그런 표준 책자거든요. 그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규칙, IATF 룰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두 번째가 그 심사원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그 요구사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그게 이제 IATF 16949죠. 그 표준 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 세 개가 다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개정이 된 게 2015년, 2016년이었죠. 네. 2015년도에 ISO 9001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에 그 IATF 16949, 그 전에 이제 TS 16949였죠. 그 살짝 이렇게 이제 덩달아서 같이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진 그 심사원 가이드를 쓰다가 올 초에 심사원 가이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ISO 9001이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또 ISO 9001이 개정이 되니까 또 같이 덩달아서 IATF 16949도 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 25년, 26년 이제 세 개가 다 이렇게 개정이 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IETF 룰 6판은 작년에 개정판이 배포가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로써 이제 한 3개월, 한 분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룰이 적용을 되다 보니까, 뭐, 보통 처음 할 때 그런 일이 많죠. 시행착오도 겪고, 충분한 사례나 샘플이 쌓일 때까지 뭔가 분명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한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는 플렉서스 코리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신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 15만 원인데 엄청 비쌉니다. 네. 아무튼 필요하시면 플렉서스 코리아에 방문하셔가지고 웹사이트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그 플렉서스 코리아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요 룰 6판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SIA나 FAQ라는 게 IATF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룰 6판은 뭐룰 전체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 저희가 보통 SI나 FA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Q&A 같은 거죠. 이것들이 벌써 작성이 돼서 그 IATF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공지를 업로드를 해놓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7월 달, 예, 7월 달에 위에 거요. 위에 게 작년 7월 달에 이제 FAQ가 나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FAQ가 공개됐는데,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250장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100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FAQ를, 그러니까 룰 책자에 담아놓지 않은 그런 이제 좀 의문사항들, 뭐 현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적용에 많은 의문이나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FAQ라는 걸 만들고 그걸 갖다 공지를 했는데 양이 합쳐서 한 350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350장이라는 얘기는 질문이 350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룰에서 파악이 안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깊숙이 이 FAQ를 참조하시면 직접적으로 그 의문점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대부분 아마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350개 정도의 질문이면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레퍼런스로 좀 삼고 있고요. 이제 바뀐 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오판하고 커다란 구조상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가 그 룰의 목차입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거 ISF 1694그 요구사항도 1장부터 10장인데 숫자는 똑같네요. 네. 아무튼 1장부터 10장까지로 각각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조는 오판하고 그대로 유지가 같은 형태를 취하고서 내용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룰 오판에서도 인증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제도 안에서 관련자들이 무슨 의문을 갖거나 혹은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오판에서도 SI나 FAQ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룰 오판에 대한 보완이 있었거든요. 이제 룰 6판으로 되면서 어떤 커다란 변화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룰 5판에서 이제 나왔었던 뭐 SI나 FAQ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룰 6판으로 되면서 SI하고 FAQ IATF 홈페이지에 있죠. SI나 FAQ가 싹 다시 제로화가 됐습니다. 제로화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제로부터 시작되는 SI FAQ가 이제 다시 또 업로드되고 있는데 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보통 이 조직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조직 회사의 담당자들이나 회사의 관련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2장 같은 경우는 2장에 이제 인증기관 지배, 내부 관리 및 리스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장 같은 경우는 저희 DQS 코리아 같은 그 인증기관하고 IATF하고 그 둘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ATF가 인증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무슨 뭐 로얄티 같은 거, 뭐 이런 조직적의 운영상부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조직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아마 그나마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세 번째 3장에 보면 이번에는 인증기관, 그러니까 DPS 코리 같은 인증기관하고 회사하고 조직과의 그 계약 요구사항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들어있는 내용은 뭐 이거 5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 5판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주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뭐 IATF 심사를 할 때 뭐 고객의 입회라든지 IATF의 입회라든지 혹은 조직이 뭐 IATF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될 뭐 주소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가진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의무사항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약서가 보통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가장 중요해지는 게 그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제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한 분 정도 담당자 정도는 계약서에 우리 DQS하고 회사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는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심사원, 저희 IATF 심사원이죠. IATF 심사원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인원들에 대한 저희가 심사를 마치고 나면 비토 파워권자,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리뷰어라고 그러는데 비토 파워권자한테 뭔가 이렇게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그런 걸 갖다 승인을 의뢰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뭐 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인증서를 뭐 발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 내부대로 뭐 내부 심사도 진행을 하고 저희도 경영검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담당 인원들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일반 조직에서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5장, 6장, 7장, 8장 요 정도가 아마 회사의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 구성도 5장, 6장, 7장, 8장에서의 내용을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구성된 주요 변경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판에서 6판으로 되면서, 계속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구조적으로 1장부터 10장, 뭐 내용이 이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일부 컨셉의 변화, 그리고 룰 5판을 지난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된 거죠.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래서 여기 첫 장에서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사업장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뭐 10마일이니 16킬이니 60분이니, 그러니까 기존의 5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었던 의무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을 보면 한 50%가 늘었어요. 페이지 수가. 5판이 100장이라고 하면 지금 한 15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도 좀 그 정도 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의 내용이 그 기존에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들, 의문사항들,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용 구성은 5판 대비 6판에서 뭐가 달라지거나 좀 회사에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가기 전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왼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목차를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의 의문사항이 되면 이 룰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 의문사항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연결시키면서 이제 좀 이렇게 들으시면은 나중에 혹시 여기서 다루지 못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의문사항이 생기더라도 그 룰을 찾고 그 룰을 찾고 다시 또 그거하고 관련된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도 같이 좀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왼쪽에다가 이렇게 장수를 계속 표시했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내용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음, 설명이 구체화된 그 확장 사업장, 그 세 가지 인증 구조를 그 이번에 룰 6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단일 제조 현장하고 그다음에 확장 사업장하고 그리고 복수 사업장. 이렇게 인증 구조를 갖다가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단일 사업장은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심플한 모든 지원 기능이나 모든 제조 기능이 한 공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이제 확장된 제조 사업장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좀 구체화되고 좀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장 사업장이라고 실증을 하고 음, 정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 음, 일단 단일 제조 현장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확장 사업장은 크게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적으로 따지면 음, QMS 사업장을 이제 QMS를 사업장이 운영을 하시는데 제조가 중심이죠. 근데 제조가 중심인데 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QMS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품질 경영 시스템 운영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뭐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해. 근데 땅이 좁아. 그럼 어떡하죠? 옆에다 공장 하나 더 지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그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이렇게 제조 라인만 확장시키는 이런 개념이 확장 사업장의 개념이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메인 사업장의 부수적인 이런 형태로 이제 인증 제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가져가려면 일단 단일 제조 현장이어야 되고요. 제조 현장.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혹은 시간상으로도 너무 멀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메인 사업장에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이게 왜 굳이 20마일은 안 돼? 15마일은 안 돼? 이렇게 뭐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 제도를 바꾸신 분들이 아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뭐 시장의 상황을 갖다가 좀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두는 걸 운전거리 10마일, 이제 키로수로 16km죠. 그리고 1시간 6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 사이트가 메인 사이트하고 확정 사이트가 다른 QMS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안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같은 단일한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인원,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인원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제조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터가 부족해서, 땅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여가지고 관리 인원은 이제 동일한 관리 인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실질적으로 실증되어야 돼. 뭐 문서나 자료를 통해서 실증이 돼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 그런 과정 중에서 약간의 그 예외적인 것들, 뭐 관리인원의 위치가, 그 상주하는 위치가 어디냐, 메인 사업장이냐, 확장 사업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 권한은 또 누가 갖고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인증 구조를 확장 사업장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 1번부터 8번까지 여기 있는 그 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충족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음, 저희 본사라든지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확장 사업장으로 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음, 샘플을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샘플을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해 이 확장 사업장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접수된 자료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거리 16km, 60분 이내 거래. 이거를 어떻게 실증시키기 위한 자료가 되겠죠. 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일한 뭐 품질 경영 시스템, 그리고 확장 사업장에 나가 있는 어떤 기능들,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품질 시스템의 프로세스 요소들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뭐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구사항을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조직도 그 확정 사업장에는 어떤 관리 인원, 어떤 의사결정권이 이렇게 배부가 되는지 이런 것도 도표로 표현을 해주시고, 뭐 현장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회사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지정된 양식이 없어요. 단지 그 자유스러운 양식을 쓰실 수 있대 이 여기서 요구되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실증을 해주실 수 있는 뭐 이런 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EMS에서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EMS 써놨는데 EMS 말고도 저희가 뭐 LOC 적합성 증서 이런 거를 갖다가 설득한다거나 실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초 심사 뭐 이런 뭐 공장 이전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다양한 형태를 획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특이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만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서 그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실증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심사원들도 항상 심사 현장에서 가보면 모든 심사가 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내가 내린 결정이 인증 제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저희 심사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 사항에 대한 뭔가의 자료, 뭔가의 기술, 뭔가의 판단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그걸 이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아 이게 그럼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사업장 제도입니다. 단일 사업장, 확장 사업장, 복수사업장. 복수사업장은 예전하고 비슷한데요. 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이렇게 묶는 게 복수사업장이죠. 그래서 그 묶어서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2개 이상입니다. 그 이제 공통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여러 개의 사업장을 통제하고 정의하고 구조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사이트에는 뭔가 중앙 기능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오판에서는 지금까지는 QMS, 품질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지원 기능이 각 사이트의 인증서의 2번째 페이지에 그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뭔가 복수사업장의 각 사이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눈으로 식별이 되게끔, 인증서에 식별이 되게끔,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좀, 그 다음 거는 이제 좀 추가되는 내용인데, 6판으로 되면서, 그런 중앙 통제에 추가해서 저희 지금 프로세스 어프로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KPI, 성과지표. 성과지표도 사이트 간 공통된 성과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공통된 거라고에 대한 경계나 구분은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고 QMS 안에서 공통됐다고 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잡혀야지 이걸 하나의 뭐 복수사업장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이죠. 시스템 문서. 저희가 보통 품질 매뉴얼에서 기록을 하죠.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나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뭐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절차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무슨 양식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어떤 표준, 회사의 표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상위 문서, 뭐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거는 좀 그 복수사업장의 각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좀 하위 문서, 하위 표준, 뭐 절차서라든지 작업 지침서 요런 거에 따라서는 요런 거는 각 사이트에 각 국가에 맞게끔 현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QMS가 사업장 간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되고요. 상위 문서 같은 경우는 공통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지 하나의 그 복수사업장 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폐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다 이제 아무래도 지역마다 회사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 이런 부분들만 현지화가 돼야지 복수사업장 제도에 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새로 6판으로 가면서 생긴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원 기능으로 QMS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내부 심사도 QMS처럼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를 이렇게 뭐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복수사업장에 인증서가 작성이 될 때, 뭐 보고서가 작성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증서 뒷장에 품질 시스템 매니지먼트하고 인터널 오디트 매니지먼트, 요 두 개는 반드시 그 지원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좀 오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물론 거의 다 확인을 하겠지만, 음, 네. 이런 내용들이 복수사업장에서 대해서 요구되는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보통 5장, 6장, 7장, 8장의 조직의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3장 정도는 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IATF나 고객의 입회를 수용해야 된다. 이제 계약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 또한 인증기관으로 빨리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느 IATF라고 하는 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려면 그 제도의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 제도에서 운영하는 정보의 신뢰하고도 좀 이렇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3자가 회사를 가려고 운전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주소를 치고 운전을 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허허벌판이야. 그럼 정보가 잘못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뭐, 엉망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TF에서 이 IATF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조직의 정보가 뭔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저희가 흔히 이제 적용하는 메이저 중부적합 사항이라고 분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신뢰성에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증 제도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A부터 J까지 뭐 소유권 상태라든지 주소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시스템 구조, 지원 기능 뭐 이런 거 보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이 내용이 그 저희 DQS 코리아하고 회사하고 체결이 된 계약서 안에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무를 하시다가 회사 내에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메일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여기 있는 게 다 뭐 거의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보만 업데이트해 주면 됩니다. 90%가 아니라 거의 뭐 99%죠. 그러니까 정보만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진짜 한 100에 한두 개 정도 뭐 이제 뭐 방문이 필요하거나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99%는 정보만 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틀리면은 안 돼요. 틀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알려주시고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장부터가 그 조직에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5장, 6장, 7장, 8장,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변경 사항들입니다. 요 잠깐 전 페이지를 보면 왼쪽에 파란색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지금 5장, 다섯 번째, 심사 및 인증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카테고리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이제 심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 및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실제 심사를 운영하는 내용인데, 이거 역시 소 챕터라고 해야 되나? 한 장 안에, 5장 안에 1부터 15까지의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가 심사 주기가 예전에는 주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12개월 주기도 있었고, 9개월 주기도 있었고, 6개월 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9개월, 6개월 주기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 기억하시기는 뭐 최초 심사를 하는 회사는 뭐 좀 더 잦은 뭐 심사나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을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사후 심사는 1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허용 기간도 예전에는 오판에서는 그 지금 마이너스 3개월 플러스 3개월로 되어 있죠. 허용 기간이 오판에서는 서용 기간이 마이너스 3개월에서 플러스 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4개월 공차라고 해야 되나?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6판으로 되면서 이제 6개월 텀이 있죠. 그래서 더 좀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허용 기간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 일정을 정할 때 좀 여유가 더 커졌죠. 단,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는 플러스 1개월 해놓고서 그 플러스 1개월을 좀 지나도 이렇게 경고성, 유예기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일단 인증은 정지가 되지만 그 정지된 인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뭐 심사를 기획하고 다시 뭐 무슨 사유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 1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경고성 활동 유예기간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개월이 바로 넘어버리면 그냥 바로 1초만 넘어가면 그냥 바로 인증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는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걸 넘기시는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챙기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보시는 장이 그 심사 기간을 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심사일수 오판에서는 이제 심사일수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심사 맨데이를 책정을 했다고 치면 지금 심사 일수와 추가 심사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합쳐서 심사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보실 때는 이제 심사 기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심사를 한다. 좀 그 심사 기간입니다. 그 심사 기간 안에는 그 심사 기간이 산정이 되는 데에는 그 회사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원, 기본적인 정보, 시간,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 일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 IATF 룰에 5.2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서 그 테이블은 인원을 기준으로 그 심사 일수가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테이블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최초 심사, 갱신 심사, 사후 심사, 뭐 인원 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각각의 최초, 사후, 갱신 심사에 맨데이는 몇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해진 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변동성이 가능한 추가 심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년의 갱신 시간 동안 회사가 많이 이렇게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게 뭐 부적합을 검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조직 같으면 통역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심사 일수에 이제 통역특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기술 전문가 시간 혹은 변경사항, 중요 변경사항. 요새 아마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회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IATF OEM을 직접 거래하고 계시는 조직에서는 그 IATF OEM이 점수카드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요거 그 카드에서 카드에 이제 분류된 성과 중에서 품질 성과하고 납기 성과가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이 추가 심사 시간을 하거나 특별 심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사항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 기간에 포함이 되는 추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제 조직의 변경사항, 뭐 인증 범위가 확장된다거나 사업장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에 리스크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 심사 시간으로 별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실제 심사 기간이 설정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 계획서를 짜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음. 이 샘플은 아마 저기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게 아마 심사팀장이 이렇게 배포를 해주십니다. 엑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예전에 아마 심사 기간에 전에 계속 심사 일정표, 아마 회사에서 굉장히 익숙하시고 눈에 익은 양식이실 텐데, 그런 양식이 배포가 되고, 그 배포된 양식, 심사 일수 안에 지금 이제 이 심사 기간인 심사 일수와 추가 심사 개념이 이렇게 양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확인하시면 심사 일수하고 추가 심사 시간이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심사 시간에 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OEM의 성과 문제에 대한 뭐죠? 품질하고 납기가 성과 불만을 했을 때에 적용되는 추가 심사 시간 또 역시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최소 심사 시간이 뭐 성과 불만을 일으킨 고객의 수하고 그 회사의 조직의 규모, 종업원 수를 두 개의 변수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져 놨고요. 조금 여기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 심사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목표 미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보 분석을 해서 이게 만약에 4시간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럼 임의로 저희가 시간을 좀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 미달에 대한 사유가 뭐 단순한 뭐 품질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복합적인 품질 문제 좀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 시간이 적절한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아마 사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추가 심사 시간을 결정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예. 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고객이, 특히 IATF 고객은 이 각각의 자기들이 평가 품질, 네. 자기들 평가 품질, 납기에 대한 성과를 점수 카드라는 형태로 조직한테, 회사한테 계속 배포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양식의 고객의 성적표죠. 고객의 점수 카드, OEM의 점수 카드에 출처라든지 혹은 점수 카드를 받아도 그 점수 카드를 해석하는 거 이런 걸 약간 좀 잘 헷갈려 하시는 조직의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자고 하면 IATF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보이시는 OEM 리퀘어먼트
맨 밑에 보면 퀵 레퍼런스 가이드라고 하는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각 IATF OEM별로 그 점수 카드를 조회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한 이런 방법들을 쭉 잘 설명해서 매뉴얼식으로 가이드식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그 점수 카드가 이제 레드북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 회사의 실무자들은 점수 카드의 변동으로 인해서 혹은 고객의 특별 상황 변동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에서 결정한 심사 시간, 심사 비용 이런 거는 저도 실무를 해봤지만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에 대한 품위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민감하신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이렇게 IATF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좀 자주 가보세요. 여기 뭐 다들 가실 필요는 없는데 담당자 정리를 하고 계시면 여기 뭐 그런 점수 카드 가이드도 있고 그 CSR이라고 하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혹은 아까 말한 SI, FAQ 뭐 혹은 IATF의 통계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가끔씩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6판으로 되면서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는, 1단계 준비성 평가, 그, 최초 심사죠, 최초 심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증제도에 들어오시면서 단 한 번이죠. 그 최초 심사라는 건 한 번이니까, 뭐 중간에 뭐 취소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 최초 심사를 저희가 진행할 때 이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1단계 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세부적으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인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아직 인증을 받지 않으시지만 이제 인증을 생각하시는 조직에서는 좀 이렇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뭐 이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단계는 이제 준비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2단계 이제 인증 심사죠. 정식 인증 심사입니다. 2단계 심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QMS가 구축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인증에 대한 정보를 뭐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준비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고요. 기간도 뭐 1.5일에서 3일 약간 좀 늘어났죠. 해가지고 하고 대상도 뭐 본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이트나 본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QMS나 내부 심사를 주관하는 어떤 원격 지원 기능을 가진 장소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를 할 때 1단계 준비성 평가 시에 뭐 이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세밀화되고 좀 복잡해진 K6반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뭐 밑에 보이시는 이제 C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뭐 중앙 위치라고 하는 표현할 수도 있고 본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트가 아닌 외부에서 뭐 QMS를 주관하거나 내부 심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2단계라는 게 QMS에 대한 거니까 그 QMS에 대한 주관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음, 특별 심사에 대한 이제 일반 정기 심사, 뭐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뭐 이런 거 말고요. 특별 심사에 대한 심사 기간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정기 심사 말고 수시로 무슨 이슈가 무슨 문제가 혹은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 있었을 때 INTF 데이터로부터 피드백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럴 때 특별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 심사에 대해서 두 개 크가지의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룰 6판에서. 하나는, 음, 일반 정기 심사를 하시면서 부적합이 발행이 됐을 때, 그걸 검증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받고, 확인하고, 시정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행위로 특별심사가 이제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에 대한 어떤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이 명시화가 돼 있고요. 또 하나의 특별심사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납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불만족해가지고 충족되지 않아서 특별심사가 필요할 때, 뭐 이럴 때에도 주어진 테이블에 따라 가지고 특별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뭐 심사 기간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지침으로 상세화돼서 이제 테이블로 제공되고 있고 시간도 명확히 하게 정해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게 작년에 오판으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 좀 모호했었고,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가령 뭐, 중부적합이 있는데, 이걸 뭐, 1시간을 해야 되냐, 10시간을 해야 되냐, 뭐, 하루를 해야 되냐, 이틀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증 구조 중에서 그 단일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단일 제조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원 기능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주소지가 다른 저희 그런 거 많죠. 공장은 뭐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영업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뭐 연구소는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창고는 저쪽 뭐 항구에 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떨어져 있는 요소들도 하나의 제조를 지원하는 IATF의 대상은 제조 현장입니다. 제조업이니까. 그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QMS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증심사 시에 다 이렇게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포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을 하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심사 기간을 설정을 할 때 인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사 기간을 갖다가 테이블로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거에 그 사업장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게 룰 5.2.3에서 방법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방법론이 있고 부록 1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표 5.1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록 1을 사용하는 방법은 음,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이죠.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 지원 사업장의 인원을 지원하는 제조 사이트로 뭐 비율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비율로 그 인원에 대한 그 가중치 어디 뭐 많은 제조 사업장 적은 제조 인원이 적은 제조 사업장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 할당이 된 인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전체 인원을 테이블에 적용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있고요. 그게 이제 A의 방법론이고 B의 방법론은 그 원격 지원 장소를 하나의 독립된 지원 장소로 봐가지고 거기 그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바로 그 인원을 적용을 해서 맨데이를 산출하는 심사 기간을 산출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상황에 따라 가지고 A 방법을 정하든 B 방법을 정하든 뭐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받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 사이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제조 사이트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구조, 기업 구조 형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인원 할당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더 많은 인원이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보다 더 많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추가되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인원 계산은 임의로 다른 사업장으로 배포할 수 없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이런 제조 사이트하고 지원 사이트하고 상호 뭐 연관성을 갖다 고려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인터뷰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룰 6판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는 샘플링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샘플링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에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심사 방법에 대한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 샘플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조 사이트하고 원격 지원 장소하고의 프로세스 상호, 연관성, 연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네. 만약에 복수 사업장이 한 20개 정도 사업장이 있다 그럼 20개에 대한 샘플을 다 이렇게 막 추출해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으로 힘든 건데 뭐 단순히 기록을 남기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샘플링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심사 기획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심사 기획 방법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통 이것도 또 사전에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적인 접근 철학, 사고방식을 프로세스 어프로치, 리스크 베이스드 싱킹 혹은 PDCA 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일에 그 플랜 단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플랜. PDCA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플랜입니다, 플랜. 심사 기획입니다, 심사 기획.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그 심사 사전에 제가 심사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크게 4단계의 굵직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심사팀장으로 배정이 돼서 심사를 진행하면 첫 번째 그 심사팀장으로 지정이 됐다는 정보를 받고 나서 기획을 합니다. 그럼 기획을 하려면 내가 심사를 가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고 뭐를 대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심사 기획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그렇게 한 번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 계획을 짜고 이제 일정을 조정을 하죠. 그리고 회사에 방문해서 심사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심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심사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나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가 의외로 많아요. 쓸 게. 심사 때 이렇게 틈틈이 쓰기도 하고 심사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와서 열심히 밥 먹고 나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심사 보고서를 쓰고 그 심사 보고서를 저희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올립니다. 저희 이제 그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지 잘못된 건지 하고 승인을 받죠. 그리고 나서 4번째로 부적합에 이제 심사 시에 발행된 부적합에 대해서 또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팔로우업을 합니다. 이 부적합 팔로우업이 완료되는 것까지가 심사 사이클의 종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 리드 오디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심사가 배정이 되면 4가지의 커다란 그 단계를 거칩니다. 각각이 좀 이제 좀 나름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심사 기획. 그러니까 PDCA 중에서 필렌에 대한 얘기인데 심사 기획이 잘 돼야지 심사가 충실하고 그 후속적으로 팔로우업 되는 활동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플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 단계에서 그 0.5일을 이 플랜 단계에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심사 기획에 대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5일을 제공하시고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이러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플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플랜이 중요하다고 해서 0.5일을 제공하라고 했는데 4시간이죠. 제공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심사 일자라든지 심사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회사를 방문하는 심사일, 그 심사 기간, 그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뭔가 대략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서로 의사소통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의사소통이 90일 전에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건 확정이죠. 이제 이건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심사일과 심사시간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사팀에서 심사 계획, 시간 계획까지 나오는 거죠. 시간 계획과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지, 현재 심사 시점에서 그 조직이 가져가고 있는 리스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작일 시점으로 14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아니, 90일, 30일, 14일이죠. 그러니까 90일 전에 대략적인 정보, 30일 전에 구체적인 정보, 14일 전에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를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사항에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이 6판으로 바뀌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연 저희도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도 저희 상급기관한테서 심사를 받거든요.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 과연 이 90일, 30일, 14일에 대한 실증을 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지 저희도 지금 아직 충분한 사례와 샘플이 아직 수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 요 기간을 좀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실적 진행 상황을 보면, 왜냐면 작년에 했었던 어떤, 오판 때 했었던 어떤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심사하기 전에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접수된 근거가 없고 그러면 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심한 경우는 이제 뭐 심사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고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심사가 그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룰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일 전에 하셔야 되고 또 주지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적합.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네 번째. 그 심사 기획을 하고, 심사를 하고, 심사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부적합 관리까지 끝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 부적합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부적합 관리에 대한 얘기는 경부적합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뭐 60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접수되고 90일 내에 임의결정이 돼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건 변화가 없습니다. 음, 보통 저희가 60일 룰은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접수하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아마 심사팀에서 아마 30일까지 아마 시정조치를 제공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상호 간에 어떤 시정조치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랄까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정과 이렇게 많이 좀 다듬고 변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좀 시간을 땡겨가지고 미리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거 역시 그런 조정 기간이 없이 바로 60일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경부적합이 아닌 이제 중부적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부적합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심사 시의 시스템에 대한 심사 부적합, 경부적합, 중부적합. 이게 좀 정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불만의 접수, 평가의 불만, 특별 상황의 접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저희가 나름 또 리스크 평가를 합니다. 리스크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적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어, 0번, 01이죠. 이게, 여기 있는 숫자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시점, 그러니까 부적합에 대한 발생한 날짜, 뭐, 중부적합이 발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회사는 그 이슈에 대해서 15일 내에 이렇게 뭔가 회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회신을 해주시고 중부적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 12월이 넘어가면 이제 저희는 취소 프로세스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저희 하기 싫은데 그죠?
아무래도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저희 이제 IATF 룰이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30일 내에 만약에 그게 이제 한 번에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또 뭐 부족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 반려가 됐다 이럴 때는 30일까지 재차 이제 접수를 받고요. 그 이거에 대한 저희가 이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저희가 이 회사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상황이나 조치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 인증 정지라든지 아니면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그리고 만약에 뭐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정지 결정이 내린 경우에는 다시 그 시정조치까지 60일 내에 답변을 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부적합 사안이라든지 고객불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거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90일 이내에 저희가 그 제출된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심사를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0일 이내에 이제 모든 그 클리어 종료를 시키는 이런 순서로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앞장에서의 5판하고의 차이점은 두 번째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0, 15,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15, 30, 60, 9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5판에서는 0, 20, 30이었어요. 0, 20. 그래가지고 뭐 5일 땡겨졌습니다. 뭐 그런 숫자상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차이라고 하면 5판에서는 5판에서는 20일 이내에 뭐 봉쇄 조치하고 원인 파악하고까지를 그 20일 내에 제공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번 6판으로 가면서 기간도 땡겨졌지만 내용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하고 원인 파악이라든지 시스템적 시정 조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계획을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조치가 효과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까지 그러니까 계획을 같이 그 1차 자료에다가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60일 이내에 그 D번 항목을 보면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이 아닌 이번에는 60일, 이거는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내시는 거고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접수받고 90일 이내에 그 시정조치 결과의 시스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바뀌었고 내용이 좀 바뀌었다. 하시면 되고요. 적합성 증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적합성 증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뭔가 좀 뭐,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예. IATF의 제도권에 막 이게 인증은 필요하고 시스템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제가 방금 뭔가라고 표현한 거는 이 IATF 품질 경영 시스템의 목적은 조직이 고객에 대해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구축이 뭐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양산에서 나오는 품질 보증에 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 같은 경우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양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IATF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자동차죠. 그러니까 뭔가 생산에 대한 경험도 있고 보증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일반 산업에 대한 보증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증이 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IATF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을 때 아직은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자동차 산업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자동차 산업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자동차 산업의 입찰 목록에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실 수 있으면 IATF 인증에 준하는 이제 LOC, 적합성 증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아직 12개월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성과가 12개월을 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12개월이 가져가고 있는 의미는 품질 보증 시스템의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달력도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2개월을 한 사이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12개월이라고 못을 박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산업의 제품에 품질 보증 시스템을 적용해서 한 사이클을 가동을 했다.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적인 PDCA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계속 데이터가 집계되고 내부 심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가 되고 경영 검토를 통해서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경영 검토의 검토가 반영된 뭐 이런 한 사이클 이런 것들이 된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2개월이 건의 어떤 실행이라든지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적합성 점수를 발행하는데 이건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오판하고 해서 바뀐 건 없는데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그러니까 좀 암묵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어, 비자동차 사업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뭔가 이렇게 뭐죠? 자격증 같은 거? 자격은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업의 확대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도 종사하고 싶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종종 있었나 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는 그대로인데 이거에 접근하는 뭐 실증 자료들, 실행에 대한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리고 5.15.1 같은 경우는 공장이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예, 이전을 하면 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뭐 아무튼 설비 셋업도 다시 해야 되고 커다란 변경사항이죠. 커다란 변경.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때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 최초 심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식의 어떤 요구사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공장 이전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레이아웃만 살짝 바꾸는 거는 이제 포엠 변경 같은 측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는 공장이 바뀌는 이런 정도의 커다란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심사를 할 때 최초 심사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5장까지입니다. 5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IATF 룰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심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목차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 뭐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6장은 주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6장은 심사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특이 사항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는 겁니다. 심사 유형이 저희가 뭐가 있죠? 그 정기 심사라고 하는 게 어, 뭐죠? 정기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이거는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좀 정기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최초 심사를 하고 최초, 사후 갱신, 사후 갱신, 사후 갱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기 심사라고 해서 6장에서 그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신청 프로세스 및 기본 심사 유형. 이게 이제 최초, 사후 갱신, 사후 갱신. 요걸 말하는 거고요. 7장 같은 경우는 그거 외적인 심사들. 뭐가 있죠? 인증기관이 변경되는 전환심사. 혹은 아까 뭐 고객 불만이라든지 부적합이 발생했다는 혹은 어떤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특별심사, 그리고 원격심사. 요게 이제 좀 특이한 심사죠. 특심사 유형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5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심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6장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특이사항들, 뭐 최초 심사에는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된다. 갱신 심사에는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된다. 특별 심사에는, 아니, 특별은 7장이죠. 사후 심사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특별 심사는 어디다 포커싱 둬야, 전환 심사는 어디다 포커싱, 뭐 이런 걸 담고 있고요.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심사를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일단 인증기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뭐 신청서도 써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거를 일단 저희는 신청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 프로세스에 따라서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초 심사 1단계 준비성 평가. 그 신청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증기나 DQS 코리아한테 이렇게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뭐 심사에 관련돼서 문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제공하는 정보를 드리는 그런 플로우를 따르시면 되고요. 최초 심사를 한다. 최초 심사를 할 때 아까 그 인증 프로세스에서 심사 프로세스에서 그런 5장이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는 1단계하고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는 정식 인증 심사 2단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1단계 준비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단계 준비성 평가에서는 다시 파트 1과 파트 2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은 뭐 시스템, 회사 표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IATF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나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를 하는 게 파트 1입니다. 그래서 준비성 평가의 파트 1. 예, 그렇고 보시면 뭐 조직이 되어 있는지, 인증 구조는 파악이 됐는지, 인증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종업원수 인증 정보들은 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2는 그러한 정보들이 진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문서상으로 그냥 기록으로 보여주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파악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현장에서 실제로 맞는 정보이고 맞는 건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파트 2 운영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QMS하고 일치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단계 준비성 평가가 좀 상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도 나눠져 있고, 기간도 좀 늘어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심사 유형은 뭐 특별심사나 전환심사, 원격심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수시의 상황이 발생을 하시면 이제 7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8장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저희 인증 취소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이게 취소가 될까요? 어떤 저희 룰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준수되어야 될 사항이 준수가 안 됐을 때 대부분 뭐 이제 정기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같은 게 정해진 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가 어떤 시기적인 거를 놓친다든지 이럴 때 보통 인증 취소 프로세스가 착수가 됩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결국 이 IATF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결국 품질 관점에서의 고객 만족입니다. 품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못한 고객 불만이 크게 막 부닥쳤을 때. 이럴 때 이제 인증 취소 프로세스가 착수하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음, 자동차 산업 고객이 성과 불만을 강하게 이렇게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로 가끔씩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저희 1분기에만
지금 뭐 포드니, GM이니, 그 IATF 완성차 메이커 OEM으로부터 8건인가 한 10건 가까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리스크 분석하고 뭐 이렇게 후속 분석해가지고 특별 심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인증 유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이제 인증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좀 있었죠. 이런 거에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밑에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중부적합에 대한 프로세스하고 비슷합니다. 0, 15, 15, 30, 60, 90, 12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이제 회사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상황 분석을 하고 리스크 결정을 하는 그 리스크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지냐 아니면 유지냐 이거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정지가 되면 그 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한 뭔가 이렇게 또 활동을 또 90일 이전에 하고 90일 이전에 그런 활동을에 대한 검증까지 그 검증이라는 게 결국 특별심사를 가서 검증을 하는 거죠. 실행에 대한 그렇게 하고 120일 이내에 그래서 다시 이 이슈를 갖다가 종료시키는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땡겨지는 거는 괜찮아요.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우린 열흘 만에 내겠어.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16일까지 하면 안 돼요. 이런 그냥 바로 그냥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9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80일 만에 하겠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9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 95일 만에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한번 좀 볼까요? 이것도 첨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고객한테서 아까 1분기 때 8건의 고객 불만을 저희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았어요. 그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텔란티스라든지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아니면 그 고객으로부터의 정보를 받고 여기저기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인증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과 같이 기본적인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정보들을 쭉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접수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이슈의 이 고객 불만 이슈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뭐 심각한 정도 만약에 어떤 뭐 이슈가 생겼을 때 심각한 정도가 틀리겠죠. 예, 어떤 거는 그냥 뭐 이제 뭐 제품 교체만 통해 가지고 클리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대체 필드까지 나가서 다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는 리콜까지 해야 되는 뭐 아무튼 그 심각도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평가 항목이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품질 시스템에서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얼마만한 리스크를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 평가를 합니다. 또 그 평가한 거를 또 주저리 막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저리 쓰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고려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이게 다 이제 그 지정된 그 심사팀 리드 오디터가 이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사무실 직원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상황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심각한 정도와 고객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 이슈에 대한 상황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상황이 취소의 상황이다, 정지의 상황이다,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유지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하고 그 정당성을 씁니다. 결론이죠. 이제 결론에 대한 정당성.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사로 보내고 저희 감독사무소로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후속 조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최종 결론이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요. 리스크 상중하가 있는데 하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하 같은 건 주로 어떤 경우냐면 그 OEM의 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전산오류라든지 괜히 뭐 이렇게 담당자 실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보통 저희가 근거로 확인을 하는 게 어떤 그 고객 담당자의 어떤 피드백되는 내용들, 뭐 자기 잘못이라고 뭐 이렇게 시인하는 이메일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보통 아 이거는 우리 조직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무슨 품질 문제라든지 개발 대응 문제라든지 필드 문제라든지 그 중이나 상급의 리스크가 되면 좀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특별심사도 가야 되고, 특별심사를 갔을 때도 저희도 심사원들도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그 특별심사를 갔을 때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 IATF 인증 제도 안에서 심사원이 고객의 불만을 접수해가지고 인증 도주를 갔는데, 특별심사를 갔는데,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감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하고 그 결과도 뭐 거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든 저 FM적인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특이 사항들, 인증 취소 프로세스, 뭐 고객의 불만 접수, 특별 상황의 접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해가는 조치를 잠깐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룰 6판에 대해서 준비한 PT 자료였고요. 그 Q&A 그러니까 질문을 받기 전에 작년에 저희도 그 입회 심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희 아마 심사하면서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회사에 가서 심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상급 기관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사무소에 있는 자료들도 심사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심사를 하는 심사 현장을 또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작년에 발생이 되었던 그런 이슈들을 한 10개 정도가 좀 넘는데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어쨌든 인증기관이라든지 인신심사원들도 그 제도권 안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저희 상급의 어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또 심사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심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이 이렇게 있냐면, 음, 중요한, 좀 환기를 위해서 농담 비슷한 걸 말씀드리면 왜 사람마다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그런 이유. 맛있는 떡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아껴두니까 형들이 다 뺏어 먹더라고요. 이건 농담이고 저희가 만약에 OEM의 성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특별 심사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기 심사 때 뭔가 그거를 고려하는 거를 해야 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고객입니다. 고객의 성과, 고객의 문제, 고객의 이슈. 근데 이거를 그럼 그 심사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된 사항이 맨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해가지고 그 정보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후속되는 시스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떠한 리스크가 이 고객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찾으라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음, 뜨거운 감자, 중요한 이슈를 마지막에 했다. 이제 이러면 이거 아마 메이저급으로 아마 이건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그냥 이제 자료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가령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문제라고 했어요. 고객 이슈. 고객 이슈는 실제로 조치된 내용을 조치된 현장에 가가지고 조치의 상황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심사원들한테 바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인데, 기대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했다. 이것도 이제 심사원 부적합입니다. 음,
이거는 좀 산술적인 것 같은데, 아까 표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고객 성과 불만을 표현한, 성과 불만을 말한 고객의 수, 그리고 조직의 규모,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성과 불만에 대한 심사, 감사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제 정해진 거는 8시간이었는데, 둘이 그걸 한꺼번에 했나 봐요. 그래서 4시간을 했는데 4시간 곱하기 2명이 했으니까 8시간이니까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심사 기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심사 기획에 대해서 0.5의 맨데이도 할정이 되기도 하고 PDCA 중에서 플랜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심사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OEM죠. OEM의 입장에서 공급사의 조직이죠. 공급사의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조직이 준비한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기만 했다. 주도적으로 뭐 리스크를 찾아가고 확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역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사원이 뭐 이 표준 책자를 이렇게 해적판을 사용했나 봅니다. 해적판 사용하지 말고 돈 주고 제대로 된 표준을 사용을 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 그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원수이기도 하고 조직의 위치, 주소 아니면 그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뭐 확인 안 했나 봐요. 저도 이제 이 현장에 가 있었던 건 아닌데 문구로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음, 항상 이 고객 점수표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이게 심사원들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저만 겪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를 하는 내내 고객 사이트에 접속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사 끝날 때까지 접속을 못 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되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심사 때도 접속을 못 하는데 다른 때는 했나? 했겠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지 말고 저희의 지침입니다. IATF한테 심사원들한테 주는 지침이 가서 화면 띄워놓고 눈으로 보고 그 스크린 캡처를 해라. 이렇게 제공한 거를 받지 말고 눈으로 접속해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파악을 해라. 이게 이제 접니다. 우리 왜 현장에 그 삼현주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실을 보고 현상을 직접 파악해라. 이런 거하고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 심사 때에는 모든 교재들을 다 심사를 해야 되고. 이거 3분의 1 제조 현장 심사는 바뀌었죠. 5판에서는 전체 심사 시간의 3분의 1인데 지금 6판에서는 30%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3분의 1보다는 30%가 조금 더 적죠. 아무튼 그 30%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 설계에 대한 거. 제품 설계에 대한 정보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설계는 되게 안성차 메이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품 설계, 그러니까 연구소죠, 연구소. 기술력. 도면을 그릴 수 있냐? 그릴 능력이 없냐? 그거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PT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할까요? 쉬는 시간은 없는 게 낫겠죠? 우리 어수선하니까. 네. 지금부터 Q&A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를 통해 진행 예정이며 질문이 없으실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므로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의학 김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자료는 그 별도
배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되는, 따로 배포 안 되는 거죠? 이 자료. 예. 배포 메일로 킵니다. 예, 된다고 그러네요. 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네네, 이게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네, 자료도 뭐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 처음에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네네, 그걸 좀 익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갈 때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하면 그 도서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돼 있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IETF 룰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네, 그 이슈가 룰과 FAQ나 관련된 레퍼런스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지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그 5.7 항의 심사 기획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화면에 있었던 건가요? 예, 음. 5.7의 심사 기획. 예, 예. 예,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사후 관리 갱신 및 전환 심사를 위한 심사일은 뭐 심사 기한 기한 전에 조직에게 90일 이상 확인되어야 한다. 예.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심사 기획을 하실 때 어떠한 뭐 자료 제출하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베이직 데이터도 있고 뭐 안넥스도 있고 그리고 OEM 스코어 카드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문의 한번 드렸었던 건데 네, 네, 네. 스코어 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네. 스코어 카드가 뭐 예를 들면 목표가 미달성, 즉 레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90일 이전에 어떠한 레드 스코어 카드가 레드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사 일수가 증가되는 거죠. 좀 시점이 그렇죠. 이제 시점이 예. 90일 전에는 그 네. 레드라고 하면 일단 잠정적인 기간을 그 네. 레드를 고려해가지고 잠정적인 기간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일이잖아요. 확정적인 네네. 자료는. 그럼 네네. 만약에 90일 전에 만약에 심사기간 5일로 설정이 됐다. 예. 근데 30일 전에 보니까 레드가 없어지고 그린으로 됐다. 네네. 그러면 증가 요소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이제 그 심사기간에 재산출이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럼 90일 그때 어떤 레드가 있더라도 30일 전에만 어떤 그린으로 됐을 때는 심사 일수가 증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아, 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네. 참 좀 웃긴 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예. 레드의 요인이 사실 네. 어떤 요인이고 이게 필요성 여부는 네. 사실 이제 그 심사 기획을 하시는 심사팀장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객관적인 이런 거고 그 네.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까지는 사실 제가 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네.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 것이다. 이거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원성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명란집의 김원석 수석인데요. 네, 이게 지금 쭉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네. 5판하고 6판하고 변경사항을 쭉 항목별로 테이블로 좀 작성된 게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테이블로요. 바뀌었는지 좀 비교 같은 거죠? 예? 테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5판, 6판 이렇게 비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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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5판에는 이랬는데 6판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예. 그죠?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아마 만들면 누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뭐 개별적으로 만드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DQS 코리아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자소화시키지는 않았는데, 그, 한번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이신가요? 예, 어, 그러니까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듣는데 솔직히 예,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좀 테이블식으로 좀 정리가 되게끔 예. 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한번 그리고 만들어 이제 보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메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십시오. 네. 예, 방성우 위원님, 네, 예, 저 현대의학 김용성입니다. 네, 혹시 이거 보면은 저희 예를 들면 뭐 A라는 그 사업장에 작년에 예. 중부적합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 이게 그 저기 중부적합이 또 재발이 되면 이게 인증이 이제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중부적합이 재발이 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중부적합을 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에 대해서 또 중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M 예, 스코어 카드인데 스코어 예, 카드가 작년에 납기 지원에 따른 어떤 레드를 받았었는데요. 예. 이게 올해도 심사 때 동일한 게 또 발생이 되면 또 납기 지연인가요? 네, 납기 지원인데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인증이 정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다는 거죠. 음, 좀 이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번 비유를 네, 들면 네. 사람이 총을 맞으면 죽나요? 사람이 총을 맞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은 총을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이 상황이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 발생을 하면 네, 회사의 시스템적 조치에 효과성이 없다 해가지고 사안은 리스크는 더 격상됩니다. 네, 격상이 되는데 그게 반드시 취소로 연결이 되냐? 네, 네. 이거는 사실 그거는 그런 경우 반드시 취소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나 접근이 이제 네, 네, 그 담당하고 있는 심사원들의 심사팀장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 심사팀장이 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 아까 네, 보여드린 그 양식 있잖아요. 예, 그 양식 같은 거 그 상황 판단과 고객 리스크라든지 뭐 판단의 정당성 같은 걸 고려를 해가지고 네, 결정을 내리고 그 정당성이 만약에 타당하다 싶으면 계속 취소가 안 되고 유지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총을 맞으면 반드시 죽냐 뭐 이런 네, 것처럼 중부적합이 2번이면 반드시 인증이 취소되냐 사실 이렇게 하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리스크는 커질 수 있겠죠. 리스크 음. 그 왜냐면 취소가 된 리스크. 예. 왜냐면 왜 여쭤봤냐면 5.11.4에 보니까 그게 뭐 인증서는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문구가 있어서 역시 PT 자료에 있었나요? 5.11.4항인데요. PT 자료에 있었던 건가요? 잠시만요. 저거 사. 제가 중간에 PC가 한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5.11.4요? 예, 그거는 다른 내용인 거예요, 혹시? 이거는 다른 내용이죠. 이건 100% 리졸브 얘기거든요. 다른 내용이죠. 예. 음, 이거는 네네, 시정 조치가 네, 시정 조치로 된 게 아니라 100% 해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있잖아요. 네, 아직 예, 예, 계획 단계에서 된 거.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냈는데 계획을 음,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네, 계획대로 안 됐어요. 음, 예,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케이스를 예, 예, 100%, 예, 예. 그 100% 리졸브 네, 사안에 대한 얘기고. 예. 다시 뭐 방금 물어보신 거하고는 다른 안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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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S 오토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신용수입니다. 네, 네, 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요. 예, 단일 제조 현장으로 해서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각각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예. 이 복수 사업장 제도에도 준할 것 같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복수 사업장 제도라든지 단일 제조 현장이라든지 아까 두 번째 EMS라든지 이런 예. 거를 선택하고 결정 짓는 거는 저희 그 회사에서 정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DQS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과거에는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는 저희도 아니고 네. 아니 뭐 저희죠 저희 본사 저희 본사죠 저희 본사. 그러니까 DQS 코리아는 죄송합니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예, 그 예, 과거에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도 사실은 히스토리를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꽤 오래전 예, 일이라.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하고자 한다면 예, 음, 그래서 이제 저 여쭤봤던 게 첫 번째 그 인증 구조를 결정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며 일단 예,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음,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사의 담당자가 이제 그 담당자가 요 복수 사업장이니 확장 사업장이니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게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거죠. 계약할 때. 근데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담당자가 판단한 복수사업장이다 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에 대한 거가 확인이 된다는 실증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 조직은 복수사업장 조직이 맞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사업장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비용적인 거하고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비용적인 문제로 관련이 되면 좀 서로 입장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 룰을 지키려고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회사는 가능하면 이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서로 좀 상반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룰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제 실증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비용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좀 안 돼, 이 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비용 복수 사업장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실증 자료를 갖다 계속 실증을 해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사를 현장 방문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현장 방문을 확인을 했을 때 서류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현장에서 그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용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쪽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게 설명이 된 건가요? 네, 근데 조금 더 스터디는 좀 해야 되고 이 방안에 대해서 그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가 좀 스터디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존 하시던 분들에게도 저도 좀 확인을 좀 해야겠고 그래서 디퀘스트 코리아 쪽에 저희가 향후에 좀 한번 좀 문의를 좀 드릴 거고 이런 사례라든지 네. 복수사업장 제도로 이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컨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음, 다 하고서 이렇게 의뢰하지 마시고요. 네, 그 전에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세요, 사무실하고. 네, 네, 네. 다 하고서 하려고 하면 계속 시간만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궁금하고 이런 게 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LS 오토모티브 김흥식입니다. 세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았을 때는 그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 심사가 기존에 1일에서 1.5일로 증가가 되고, 그리고 과거 부적합에 대한 그 유효성 체크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IATF 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IAOB에서 지금 심사에 대한 것들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중부적합 발행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오디터들도 페널티를 받게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하면 그 페널티를 받게 돼서 부적합이 많이 증가될 거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 좀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 세 가지에 예. 대해서 일단 DQS에서 이번에 심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적용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가 뭐였죠? 현장 1일에서 1.5일 이게 뭐 어떤 건지. 현장 평가 시간이 증가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현장 평가 시간요? 예, 예. 1일에서 1.5일이면은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최초 심사에 1단계에 적용되는 수치거든요. 최초 심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1에서 1.5라고 하는 그 수치가 룰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1단계 심사만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네네. 그 범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적합 유효성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중부적합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경부적합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최소 시간으로.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 유효성 평가 시간을 그 인증 조직마다 틀리긴 했는데 IAOB에서는 20분, 한 건당 20분 이상씩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입회심사원의 요구가 있었어요. 예, 예. 경부적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인에 관련된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명확히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그 딱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그냥 그래도 뭐 부적합 확인하려면 뭐 1분은 뭐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주관적인 관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래 룰의 문구에다 그걸 명시를 해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그리고 번째 질문 심사 같은 경우에 방법만. 이제 예? 예, 세 번째 질문도 좀.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IAOB뿐만이 아니라 모든 IATF 심사원들은 IATF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심사원이 심사를 가서 몇 건의 부적합을 발행을 하는지, 그 발행한 부적합 중에서 몇 건이 중부적합인지, 이게 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을 많이 발행하는 게 좋은 거냐, 적게 발행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저 평균치가 어쨌든 데이터에서 이렇게 산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IATF는 이 심사를 강하게 적용을 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상, 이거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적인 정서가 사실 이제 좀 약하고, 뭐,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렇게 육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서양의 그 개양 문화적인, 딱 칼로 자르는 듯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그 IAOB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이제 심사를 강화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AF에서 쓰는 용어, IATF에서 쓰는 용어가 소프트 오디트, 소프트 그레이딩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의 상급기관에서 받는 입회심사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입회심사원이 저희 IATF 인증심사원한테 중부적합을 발행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IATF 심사원이 소프트 오디팅을 하고 있고 소프트 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들 지침이 심사원한테 메이저 부적합 발행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네, 이제 소프트 오디팅이라는 건 뭐냐면 부적합으로 발견이 됐는데 부적합으로 기록을 안 하는 거. 봐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네. 그리고 기록은 했는데 메이저 부적합을 경부적합으로 다운그레이딩 하는 거. 이것도 봐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IATF 입회심사 때나 이렇게 이제 이 제도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계속 뭐죠? 플랜카드? 식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고, 이 심사가 강화되고 중부적합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이제 심해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금요일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 신청 주신 메일로 웨비나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오늘 웨비나 자료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메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풀 영상은 편집해서 DQS 코리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님 고생하셨습니다.